간사 의원님들 간의 협의하에 따라서 먼저 오전에는 진영승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 발언을 듣고 의원님들의 주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 질의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국회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에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를 검증을 하고 절차적 통제를 통해서 공직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합참의장은 군령의 총책임자로서 군 작전을 주의 감독을 하고 국가의 통합 방위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끝나지 않은 중동 전쟁과 동북아 및 글로벌 정세의 긴장 고조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청문회가 우리의 군의 전력을 강화를 하고 미래의 전장을 책임질 합동참모의장을 검증하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후보자가 앞서 말씀드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진영승 후보자께서도 후보자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합동참모의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의원님들께 후보자의 소신과 국방 정책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승 후보자에 대한 주요 양력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5년 9월 24일 공직 후보자 진영승. 잘해주세요. 이어서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모두 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일종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가 수호에 헌신하신 선배 전우님들과 이 시간에도 작전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되어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합참의장의 중책이 주어진다면 시대적 소명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태산과 같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 미래를 준비하는 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합참 의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목소리라 여기며 진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심대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의 불확실성은 정대되고 미중 전략 경쟁,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영내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며 대남 단절 조치를 지속하고 있고 핵 미사일, 재래식 전력의 양적, 질적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렸으며 군 내부적으로도 혼란 속에서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각종 사고로 인한 불안감과 간부들의 이탈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군대로 다시 서기 위해 우리 군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원칙과 기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으로 국민과 국가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자긍심을 되찾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며 법과 규정에 입각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군심을 결집하겠습니다. 상관은 적법하게 명령하고 소통함으로써 공감을 이끌어내며 부하는 이를 믿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군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군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여 강군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복합 안보 위협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 대비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강력한 힘을 통한 억제력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뒷받침하고 유사시 전성을 보장하겠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를 통해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며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전방위적 군사 협력을 통해 안정적 영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작전 수행 체계를 구비하고 첨단 군사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를 위한 핵심 군사 능력과 연합 합동 작전 수행 체계를 조기에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또한 국방계획과 발맞추어 AI,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합동성과 효율성이 보장된 통합작전 능력을 갖추겠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군의 주도적이고 진취적 노력을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방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군의 변하지 않는 사명은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군이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합참 의장 후보자로서의 영광보다도 책임의 무게를 더 깊이 새기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보다 군을 아껴주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고 귀중한 충고이자 조언으로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영승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선입니다.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합참의장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태로 우리 군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는 뼈저린 반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되돌려 놔야 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준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3일 날 위법부당한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합참의 역할들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한명선 위원님께서 비상계엄 시의 합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합참의 역할에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사실 이 첫 질문부터 제가 지금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게 좀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란과 관련돼서 지금 내란 특검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과거의 계엄 사령관을 보면 합참 의장이 계엄 사령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육군 총장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참 의장이 패스해서 그 위법한 그 계엄이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아주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엄 해제 그 시간 이후에 그 윤석열과 그리고 김영은 등등등등 합참의 지하 빵카에 가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합참의 차장이 그 부사령관으로서 계엄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합참이 전체적으로 지금 내란 특검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합참의 철저한 이 뼈저린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나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국민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실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명확하게 밝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후보자께서 그 언론의 발언 가운데서 12.3 내란과 관련된 그런 언론의 질의가 있었어요. 그 군은 지휘 체계 속에서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수명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12.3 내란은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그래서 윤석열의 헌재에서 전 파면까지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이러한 발언들이 내란의 명령에 불법적인 명령도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저는 발언이라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명령과 복종과 관련된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것은 따를 수도 없고 따라서도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복종에 관련된 언급을 한 것은 우리 군은 언제든지 전장에서도 명령을 내리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임무에 있어서 이게 정당한지 타당한지 이거를 판단하면서 명령을 수행할 때는 그 군의 어떤 수행력이라든지 임무 수행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계엄과 관련돼서 수행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군은 명령체계, 저도 뭐 해병대에 갔다 온 사람으로서 우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번 12.3 내란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군의 신뢰를 저버린 이유가 위헌적인 잘못된 이 명령에 대해서는 이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의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앞으로 이 그 전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병들한테 철저하게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또 우리 합참이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작전을 지휘해야 될 굉장히 막중한 그런 지휘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그 전쟁 상황을 보더라도 AI를 이용한 드론이나 무인 로봇 뭐 이런 형태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리 군의 그 아주 국방에 대한 안보 확실한 이 스마트 강군으로 가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주국방입니다. 우리 합참 의장께서 자주국방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얘기하십시오. 네. 자주국방은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또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근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추온 한미 동맹의 그 기반 하에서 우리의 능력과 태세를 발전시켜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관계는 굉장히 꼭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제 군에 예를 들면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스마트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전력 체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는 병사들에 대한 사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 체계와 관련돼서 이제는 AI를 도입하고 그리고 무인 로봇 그리고 무인 드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스마트 강군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냐라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예.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도 그 스마트 첨단 과학 기술을 적용한 AI 또 드론 러우 전쟁에서 나온 전원 분석 관련돼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전력 정강 방안에도 적용해 가지고 현재도 전력 정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주국방이 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은 기반해서 우리 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황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합참의장 후보자로 지명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에 전자권 전환 관련 내용이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PPT 좀 올려주세요. 8월 13일에 국정운영 5개년을 발표하면서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이라고 이렇게 발표했다가 이후에 9월 16일 날 국정 과제를 확정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이라고 돼 있는 거를 임기 내 전자권 전환 목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실 뭐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이든 임기 내 전자권 전환 목표든 사실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전자권 전환이라는 거에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 가정이 필요한데 거기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권 전환 조건 3가지 좀 혹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강선영 의원님 그 전자권 전환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전자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군사력, 그다음에 북핵 억제 및 대응 능력, 그다음에 3번째는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PPT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3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군사적 능력, 두 번째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 조건 3은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인데요. 제가 조건 1은 빼겠습니다. 지금 이제 IOC 끝내고 FOC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조건 1은 빼고요. 조건 2, 3에 대해서만 논의하겠습니다. 자, 조건 1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의 동맹의 효과적인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관님 청문회 그다음에 의장님 청문회 하면서 제가 합참에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저거 비문 아니고요.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3축 체계인데 그게 킬체인, KAMD, KMPR 3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보면은 이걸 지금 갖출 수 있는 기간을 보면 육해군 공군은 나누고 있는데 킬체인 같은 경우에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전력화 계획이 30년대 초반이고요.
한국형 구축함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KF-21 전자전기 마찬가지. KAMD는 30년대 초반이고요. 저렇게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KMPR, 특수침수정 등 30년대 다 이후입니다. 현재 이게 계획입니다. 전력 전문가시죠, 의장님, 후보자님. 예, 근무를 했습니다. 자,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의 저 계획이 실제로 저게 실행이 되는데 거의 100% 완성이 저 시간에 맞춰서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거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저게 많은 무기체계는 저희가 사고 싶어도 산다는 거,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하는 목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 전자권 전환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저렇게 무기체계가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 조건이라는 게 달성되지 않은 가운데 즉 무리하게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 후보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삼축 체계를 갖춰가기 위해서 2025년까지 25년에 7조 3천억, 26년에는 8조 9천억이 투입될 예정인데 지금 갖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이렇게 조건에 기반한 것이라고 2015년에 한미가 합의할 때는 그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연도 2012년, 2014년 이렇게 연도를 했던 것을 조건으로 바꿨을 때는 이러한 조건이 우리가 조건이를 언급하지 않는 건 우리 스스로 갖춰야 될 한반도의 군사적 능력이지만 조건이는 북한의 핵이 과연 그럼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죠? 북한의 핵위협이 지속한다면 우리가 만든 저 조건이 변동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걸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 우리가 생각한 조건이 자칫 우리의 발목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반도 안정적인 영내 환경을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인데요. 지금 북중러 삼국정삼 저 보시면 저기 보시는 게 지금 이번에 전승절에 시진핑과 푸틴 그다음에 김정은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고요. 북한은 러우 전쟁에서 1만 2천 명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방북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작년에 전략 동반자 협정에 체결을 했습니다. 자, 즉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군사적을 갖추는 일본의 능력, 즉 지휘체계 구조는 지금 하고 있지만 조건이 북한의 핵위협이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그걸 대응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위협에 기반하지 않습니까? 능력을 기반을 할 수 없고 위협에 기반하는데 그대로 가느냐? 세 번째, 과연 그러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저들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로 우리가 뭐 전자권 전환을 빨리 한다, 자주국방을 한다, 매우 중요하고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자주권을 가진 국방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자칫 지난번 국방부 장관 질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30년대 전반기 임기 내 목표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만든 조건을 되지도 않은 조건을 성급하게 달성했다라고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동맹인 미국에서 생각할 때 야 서둘러서 한국이 전자권 전환을 가려고 한다던가 오해한다든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억제력을 갖춰야 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30년 후반기에 취약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하는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장님이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님은 의장이 되시면 우리의 군사적 능력 조건 1, 조건이 북한의 핵위협, 조건 3,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정말 우리 국군 통수권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치도 거짓 없이 정확한 군사적 능력을 그다음 현재 상황을 판단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합참을 지휘하고 전군을 지휘했었으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전자권 전환 평가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의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자권 전환이 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는 국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의원님들
예, 추가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오전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질의를 공의 다 끝내주시고 또 언론에도 혹시 보도할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골고루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7분을 정확하게 지켜 주십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박선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으셨어요. 그 합참의 명령을 각 예하 사단 사단장은 제대로 따라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이 무죄로 판명이 됐습니다. 합참이 임성근에 대해서 단편 명령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모른다고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모르죠. 예, 합참이 임성근에게 단편 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아니라 육군의 병력을 통제를 넘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이 병력을 통제하면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고 최상병 특검에서 합참의장의 명령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은 항명죄로 수사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작사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아시죠? 예, 그 지난해 12월 11일 저녁 김여정이가 우리나라에서 무인기를 평양에 보냈다고 항의하는 그런 그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직후에 우리가 그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남에서 우리 쪽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항적 점 하나를 포착을 했다. 공작사 레이더에서. 그런데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위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무인기가 몇 번 휴전선을 넘어간 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 10월, 11월? 예, 그 관련돼서도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제가 의장으로 취임을 하면 이 사항에 아니,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공작사 공군 쪽에 쭉 일해왔고,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했고, 지금 전략사령관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무인기 몇 번 넘어간지 모르고 있어요? 10번 넘어갔어요. 10번 넘어갔으면은 한 번에 한 번씩 점이 발견됐다 그러면 공작사에서 최소한 레이더에서 점 10번 이상 발견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작사에서 합참의장에게 보고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NLL에 해군 함정이 합참의장 공군 출신이라 해서 보고 안 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위원님, 이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그 이야기. 지금에서 진행 중이고 아니, 되냐고 안 되냐고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또 합참의 합참의장 하겠습니다. 임명 그 예정 해가지고 국회로 넘어온 지 며칠 됐는데 아직도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아드님 드작사에서 근무하고 있죠? 아들은 공군본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드작사에서 작년에 근무했죠? 지작사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드작사라 그랬어요. 드론 작전사령부 모르세요? 맞습니다. 드론 작전 서울에 전략사령부 있고 포천에 드작사 있죠? 예, 아드님 결혼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몇 번 만나십니까, 한 달에? 방첩관으로 근무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드론 작전 사령부에 아드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번 평양에 무인기가 넘어갔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도 없습니까? 후보자가 돼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 왜 없어요? 그 아들도 이제 장성에서 아니,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후보자, 저하고 대화할 후보자, 기본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무인기가 10차례 이상 넘어갔고 공작사에서 각 올라갈 때마다 항적이 점이 찍히게 되어 있고 전술 방공 레이더에도 다 찍히게 돼 있어요. 그건 아시죠? 그건 아시죠?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아니 레이더에서 올라가고 내려간 것 잡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레이더에 잡히는 거는 항적의 RCS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무인기 올라간 거 이미 첫 번째 올라간 거 점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똑같은 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똑같은 게 10번 올라갔으니까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위원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랍니다. 맞잖아요.
첫 번째 한 번 넘어간 거 잡았는데 나머지 9번을 못 잡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잡는데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만약에 작전본부장이 육군 출신인데 육사 출신인데 의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작전본부장이 정보본부장하고 짜고 국직부대라고 해가지고 드론 작전사령부하고 짜고 이런 짓 또 하면은 의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만일 의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지휘 체계에 있어서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휘체계 손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합참의 단편 명령 어기고 임성근 사단장이 병력을 통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명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도 파가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후보자로 와 있다는 겁니까? 아까 여기 이거 길지도 않아요. 3페이지짜리 읽으면서 왜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전방위적 군사 협력에서 실용 중심이라는 말은 뺐습니까? 실용 중심의 전방위적 군사 협력의 함의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뭐 내용을 빠졌다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고 제가 이런 모두 발언에 대해서는 후보자. 후보들과 여러 가지 후보자. 협의를 거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것이 이 책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예? 후보자가 읽으셨죠? 그렇습니다. 읽었죠? 외워서 하신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들으니까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전방위적 군사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익과 전방위적 군사 협력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용 중심의라는 말을 뺀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일부러 뺐습니까? 제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말 문제예요, 후보자. 그러면은 의식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합참의장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란으로 망가진 군을 다시 세우고 군령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후보자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전방위적 군사 협력의 함의와 실용 중심에 빠졌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모두 발언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두 발언도 계속해서 제가 수정하면서 가져왔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과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버전도 차이 날 수 있고 또 제가 발표하면서 전혀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뺀 적 없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방위적 군사 협력을 하면서 국익과 실용 중심에서 어떻게 실용 중심을 빼고 이룰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전방위적 군사 협력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수립하세요. 네, 다음은 백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영수 후보자님, 네, 먼저 합동참모의장으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123대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과제가 국방부와 관련돼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려봐, 물어봐. 예, 신뢰받는 군을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의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민주적, 제도적 통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군의 국방의 문민 통제를 위해서는 저는 합동참모의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합동참모본부 자체가 조금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사안보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실질적인 문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국은 합참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합참에서도 실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동참모본부를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을 후보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군의 정상적 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것. 둘째, 12.3 불법계엄의 완전한 청산과 세 번째는 국방개혁을 통한 군의 정상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군의 정상적 지휘 통제 관련해서는 지금 후보자님인 합참의장님께서는 현역 군인 중에 최고 서열로 전 군을 작전 지휘, 감독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합참의장님이 이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그 각 군의 10개 작전사령부를 지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그 합동부대, 합동 작전 수행을 해야 되는 합동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드론작전사령부 그리고 전략사령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사와 전략사령부가 합참의 지휘체계 아래서 합동 작전대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렇게 임무 준비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는 하셔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것이 합참의 지휘 통제 아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작전이라고 생각합니까?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서요. 예,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께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검이 진행 중이기 네, 때문에 수사 진행 중이어서 대답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사 창설 과정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창설 과정을 보면은 2022년 12월 26일에 북한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하셨고 20일 만에 합참 내 드론사 창설 준비단이 구성됐고 4월에 드론 작전 사령부령 제정이 됐고 그리고 단 8개월 만에 2023년 9월 1일에 드론사가 창설되게 됩니다. 네, 국방혁신 4.0이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을 3월 3일에 발표했는데 3일 후인 3월 6일에 부랴부랴 국방개혁 4.0 기본계획에 드론사 창설을 반영하는 촌구까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군사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8개월 만에 급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님이 사령관으로 있는 같은 합동부대 전략사령부 있죠. 네,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서는 어쨌건 문재인 정부부터 논의돼서 2년이 넘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창설된 조직입니다. 그런데 드론사는 갑자기 창설됐습니다. 8개월 만에. 자, 드론사가 무엇을 위한 창설인지, 군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창설 과정 자체의 의문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드론사와 각군의 드론 부대가 있습니다. 이 드론사와 각군의 드론 부대가 어떠한 역할의 차이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 합참에 드론사를 만들려면은 기존의 각군에 있는 드론 부대와는 다른 대체 불가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드론사 창설 당시 그때 김명수 합참 의장님께서 합참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합동 전장 영역에서 공세적 작전을 수행하는 최초의 합동 전투 부대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론사가 이 합동 전투 부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드론사 창설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는 안보 사항과 역할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사가 전투작전 부대입니까? 정보부대입니까? 전투 작전을 수행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닉 사업을 통해서 획득한 무기 체계는 모르겠지만은 또 이것이 소형 정찰 드론은 지금 드론사에서 주 전력으로 하고 있는 소형 정찰 드론은 목표 지점을 사진 촬영하는 기능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합동 전투 부대 작전사령부의 주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육군의 드론봇 부대와 비교했을 때도 어떠한 작전상 운영의 차이가 있는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합동부대인 드론사가 각 군의 드론에 대해 작전 지휘를 하거나 운영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합동부대 창설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2개 이상의 군으로 같이 통합 지휘 권한을 통해서 합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합동부대라고 하는 것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론사의 창설 목적에는 애초에 합동작전의 의미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으로는 육해 공군의 비율이 2대 1대 1로 맞춰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역할을 보면은 각 군에 들어온 부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략사령부 창설에도 많은 의구심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드론사를 보면은 그 규모가 육군 여단급도 안 되는 부대 규모를 갖고 있고 사령관만 소장 직급으로 되어 있고 단지 사령부 예속, 배속된 부대만을 지휘 감독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합동부대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장관님이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드론사의 역할은 아니. 백선희 의원님 이따가 보충질을 좀 하시죠. 예. 저 후보자님, 백선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드론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도 좀 주셨고 이러셨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드론사 같은 경우는 현대의 전장에서 아주 필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요성이나 또 설립 배경, 또 아까 전략사령부까지도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잠깐 정리되셨으면 국민들한테 말씀을 좀 하시죠. 드론 작전사의 창설은 드론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그때 또 여러 가지 영내 안보 환경 또 상황을 고려해서 창설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사의 임무 역할은 아직 그게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이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력이 완비되면서 그 임무가 완전성을 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임종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주영양 봉화지역구의 임종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님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합참의장은 대한민국의 현역 서열 1위다. 아주 막중한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60년 만에 이번에 문민장관이 출범이 됐고,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합참의장의 청문회는 북한군도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 우리 50만 장병들도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장 후보자께서 확고한 군인 정신을 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준비된 능력과 자질을 보임으로써 해서 군신 결집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에게 뭡니까? 명백한 적입니다. 적입니까? 한번 올려보시죠. 제가 서면 질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어, 그죠? 맞죠? 예,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을 했는지 아십니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 청문회 보셨죠? 예. 그때 똑같은 질문을 제가 국방부 장관한테 했거든요. 혹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요. 제복을 입은 군인들은 확고한 대적관을 확립해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실망한 이유는 장관이 주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장관의 군령을 보좌해야 될 합참의장 후보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하지 못하고 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임종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이나 주적이나 명백하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목표는 같다라고 저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용훈 노동부 장관도 통일부 장관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여기 동의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봐가지고는 이건 좀 약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네, 저의 답은 아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정확한 주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개념 하에 정말 언제든지 파이트 투나잇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하나 올려주십시오. 혹시 후보자님 요 내용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하기 전에 SNS에 올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동의합니까? 예, 자주 국방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굴종적인 사고다. 이거 동의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데 명확한 것은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은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국방도 자기의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자주국방이 아니잖아요. 군인이셨고 지금도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 동서고금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아무리 강한 나라도 자기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마저도 우리하고도 동맹을 맺고 있고 일본하고도 맺고 있고 태국하고도 그다음에 나토하고도 다 맺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동맹을 맺고 외국 군대가 주둔하면은 굴종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미군이 몇 명 주둔하고 있습니까? 28,5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얼마 하고 있습니까? 그보다 많은 수가 주둔하고 36,000명이 하고 있어요. 일본에는요?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독일과 일본도 굴종적인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유민 복합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춘 50명이면은 수천 수만도 감당할 수 있다. 동의합니까? 첨단 과학 기술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 체계가 언제 됩니까? 지금 계획에 역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세월이죠. 예. 30년이 넘어도 안 됩니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현실을.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러브 전쟁을 통해서 숫자의 중요성 인정하시죠? 다음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거 보셨어요? 드프이가 주장하고 있는 전투력은 그 병력의 질이 갖고 있는 거에 비례하고 병력 수의 제곱이 비례한다. 알고 계시죠? 예, 이 아무리 제가 첨단 처음 무기 봅니다. 체계가 발전이 되고 능력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병력 숫자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군이 128만, 그죠? 우리가 지금 50만인데 30년이 되면 40만 또 깨어질 것 같아요. 35만까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하나 보시죠. 마지막 그 밑에 보시면은 상비군 숫자는 우리가 적지만 예비 전력은 더 강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보세요. 한국군은 18개월 육군의 경우 그렇게 근무를 하고 예비군 편성이 8년이면서 동원 훈련을 1년에 3일밖에 안 합니다. 그 인원이 260만이에요. 그런데 북한군은 어떻습니까? 10년간 군 생활을 하고 33년간 예비 전력으로 편성이 되면서 1년에 40일을 훈련합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상비 전력도 비교도 안 되고 예비 전력도 숫자나 훈련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동의를 하셔서는 안 되고 이 부분들을 만약에 의장이 되신다면은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생각입니까?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먼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첨단 과학 기술은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군사력 자체 못지않게 국가 총량의 능력이 합산 결과가 군사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동맹과 한미 연합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관련돼서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 체제에 대해서 강조 및 긴밀하게 해야 된다는 걸 누차에 거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의장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의장 하시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조언을 해주십니다. 네. 임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 서열 1위에 합참 의장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심한 갈등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뭐 이것을 대답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것과 지금 합참의장이
평생 동안 군복을 입고 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갈등을 하죠. 지금 대답하면서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흔쾌히 못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합참 의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에 고민이 될 겁니다. 잠이 안 올 때도 있을 겁니다. 우선 먼저 대통령과 합참 의장의 관계는 법으로 무엇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국군 조직법에 명확하게 합동참모의장의 임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군령에 있어서 장관을 보좌하고 작전 부대와 합동 부대를 작전 지휘 및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관님이 군령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장관께서는 오랫동안 국방위에서 몸담으셨고 국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제가 국회에서 18대부터 안기백 의원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여기서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은 진정으로 군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말씀할 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을 만든다. 그럼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첫 번째 적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적입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한의 대남 단절 조치와 적대적 두국과 핵미사일 재래 전력의 양적 질적 고도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삼축 체계부터 해서 첨단 전력을 국방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실제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남북 대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군의 전투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확보하는 데 매진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 때 우리가 삼면을 바다로 되어 있는 데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주 해군기지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직접 마이크를 들고 대통령이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과 군인의 입장에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고 끌려다니면 우리 군 전체가 끌려다니고 망가집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북 간의 관계에서 핵무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북한 김정은 핵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했어요. 선대 수령들이 남겨준 고귀한 유산이며 우리에게 핵이 없으면 죽음이다.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또 법제화를 하면서도 포인트가 핵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는 것이고 전술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든지 위험이 임박하면은 핵을 사용하겠다. 또 위험이 처한 경우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쏴라. 이런 내용을 법제화했습니다. 이 법제화한 총 11개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북학연구원에서는 2040년도에는 북한이 약 400발의 핵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전력에 대해서 재래식 무력이 우리가 높네 낮네 이건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2차 세계대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탄두 2발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북한이 이렇게 핵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끝납니다. 여기에 대한 억지력을 어디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예. 지금 이 관련된 역할과 임무를 우리 전략사령부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400발이 됐을 때 일부분은 억제력이 발생할 수 있다. 삼축체계로. 그러나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운명에 관련된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드론 사령부를 만들었다. 아까 백선희 의원도 질의할 때 그랬지만 드론 사령부가 만들어진 게 북한의 대남 무인기 침투한 데 대한 대응 조치의 일부로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지난번 정부에서 이 사건이 생기고 대남 침투 적의 무인기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하게 드론 사령부를 만든 거예요. 이제 북한이 지금 대남 적화가 아니라도 국지 도발을 할 때 응징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의장님. 누구라도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를 가한다면 합참은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대통령도 그렇지만, 우리 군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것, 우리 국토를 방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제1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 제가 인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는 현역 군인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헌법에다 아예 명시를 해놨을까요? 정치적 중립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군이 실제로 정치의 중립뿐만 아니라 정치에 개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예 헌법에는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12.3 내라는 이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짓밟은 폭거였죠.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 군사 쿠데타 못지않게 역사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역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12.3 내란 사태 때 뭐 본인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합참이 패싱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특검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참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요, 국군조직법 제9조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이렇게 돼서요.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 지휘 감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비상계엄 내라는 뭐 정당한 군 작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합참을 건너뛰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한 내란입니다. 이 결과 군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은 본인도 알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군의 명예 회복과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특별한 보관이 있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상계엄을 통해 우리 군이 다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군 내부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장으로 취임하면은 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내란에 부하 수행한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던 참군인도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수방사의 조성현 대령을 제가 얘기한 바가 있고 오히려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는 포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는 아마 국방부에서 상을 줄 모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인지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군의 신뢰를 높이는데 공헌을 한 그런 참 군인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지금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죄로도 앞으로 수사를 받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평양 무인기 작전이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 합참에 뭐였습니까 그때? 저는 전략사령관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몰랐습니까? 예, 몰랐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합참 모르게 합창을 건너뛰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합참 최고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합참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 체계는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군기가 해이해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요 전작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입장 있습니까? 전작권 전환은 추진돼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것은 추진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전작권 전환을 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합참에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잘 챙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특히 9.19 군사 합의 이 복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등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또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맺은 만큼 우리가 또 취할 조치, 준비사항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 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물론 이제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과 이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물론 북한이 어긴 부분도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합참 의장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9.19 군사 합의의 목적이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 또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합의 간에 우리 군이 대비태세가 문제가 생기거나 공백이 생기는 것은 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부족함 없이 군사 합의가 유지될 수 있고 전방에서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 그 합참의장 청문회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우리 국군의 최고 지휘관이실 텐데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왕에 이제 청문회를 하면 또 이게 거꾸로 대한민국 그 국군이 우리 최고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관이 합참의장이 정말 우리 지도자로서 너무나 훌륭하고 따라야 되겠다. 또 이런 면모를 거꾸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그걸 잘 염두하면서 오늘 청문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주적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적을 정의하면 우리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네, 존경하는 항 의원님, 주적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 국민의 위해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를 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당장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적이고 그러긴 한데 최소한 합참의장은 이 주적에 대한 개념이 이 관성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판단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 이건 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관성적으로 했으면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2번, 3번을 침략한 국가인데 역사적으로. 그래서 주적 개념을 합참의장이 판단하실 때는 그때그때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까지의 관성적 판단보다는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꼭 우리 전쟁 장수가 꼭 싸움해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안 싸우고 이기면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장수고 더 좋은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 포함해서 군령을 잘 지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 질의를 통역까지 해주세요. 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당연히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겠죠.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권리력 행사밖에 없어요.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군에 맡겨진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는 게 그러니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방법은 제가 보면 별게 없어요. 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하거나 아니면 쿠데타 일으키거나 이게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역사적으로 아픔이 우리한테 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뉘렌베르크 원칙 아시죠? 보면 대통령이나 위에 상관이 지시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불법적인 행동에 따라서 군이 명령에 따랐다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불법 사실이면 그게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요. 국제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보자께서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상관의 불법적 지시가 있을 때 뉘렌베르크 원칙의 기준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게 정당하고 어떤 게 정당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지난번 계엄 때 당연히 군인이니까 그 위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합참의장이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하면 당연히 따라서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절대 이건 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대령급 이상 장군을 제가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못 들어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참모들 또 전문가들에 대한 판단을 경청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휘관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가치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후보자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었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후보자께서 거기에 대한 아주 좀 결연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좋고 또 모든 이렇게 운영 자체가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면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원칙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데 합참의장이라고 특별한 행동이라든가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령을 지휘할 때 항상 그런 것을 좀 염두하시고 리더의 판단 기준은 리더가 그 그룹과 집단을 운영하는 원칙과 평상시의 기준에서 나올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좀 우리 후보자의 판단을 조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동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편 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나 동맹국이 그러니까 한미 동맹과의 관계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동맹국이 전쟁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같이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맹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게 맞고 자, 동맹이 그러면 있다고 해서 또 후보자 제가 한 질문을 해볼게요.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 기준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미국의 국익에 반하고 미국의 미국민이 불안전하고 이런 상태에서 동맹국과 늘 함께 합니까? 미국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위원님 그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는 답을 들을 수 없고 동맹은 확고하게 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동맹의 기본은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익이 우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맹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우리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칙도 합참 의장께서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동맹의 의미는 자국 국민의 이익과 국가 이익이 반하면 그 동맹의 가치를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맹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원칙.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동맹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대북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위에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에 대한 그 명령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후보자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가지고 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후보자께서나 아니면 국방부의 입장은 늘 세부 사항은 한미 연합 비밀로 공개가 제한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보자님 혹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할지도 모르겠지만은 현재 북한이 핵탄두를 한 몇 개 갖고 있다고 봅니까? 예,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지금 그 질문에 저는 상당량의 핵물질과 또 현실화된 위협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하고 통일부 장관께서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북한이 핵탄두 핵무기 수량을 언급을 합니다. PPT 한번 떼어보시면 지난 8월 25일인가 우리 대통령은 북한이 3년 만에 핵탄두를 갖다가 보유수가 2.5배가 늘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통일부 장관은 22년도에 20개였던 것이 지난해 50개로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말씀과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NSC 멤버인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종합할 때는 북한이 50여 개의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후보자께서는 전략사령관실일 때 2025년 신년 메시지를 내면서 북핵이 현실화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 말이 맞습니까? 얼추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핵탄두 혹은 핵미사일 숫자를 공개 발언하는 것이 한미 연합 비밀을 위반한 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내용은 북핵 고도에 대한 우리의 준비 태세를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좀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연합 비밀을 위반한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 첫 단계인 어떤 동결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는 전략적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생각은 합니다만은 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핵평가를 했었을까요? 후보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도까지도 제가 평가하기는 좀 제한되겠습니다. 자, 핵에 대해서는 한미가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후보자께서도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전현직 국방장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북핵은 현실화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과연 그러면 미국이 과연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전략사에서 북핵에 대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 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긴밀하게 작동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시각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미국의 지금 행보를 보면 매우 좀 고립주의가 매우 강해졌죠, 지금. 후보자 맞죠? 그렇습니다. 3월에 공개된 미국의 임시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는 북핵 억제 등은 대부분 동맹국이 담당하도록 하고 양안 문제, 이 문제에서도 우선순위로 검토는 했지만은 최근 일부 공개된 새 국방 전략에는 중국 등의 억제보다는 본토 방위만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인지하고 계시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7일 브런스 주한 미군 사령관도 동북아 인태 안보는 어떤 국가도 혼자 짊어질 수는 없다고 했어요. 다자 협력이 필수다. 우리의 역할을 많이 강조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도 후보님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우리 9월 17일 날 버런스 연합사령 주한 미군 사령관께서 이야기한 이 부분도 지금 알고 계시죠? 네, 언급한 건 알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긴밀하게 부족함 없이 협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는 한미 동맹 현대화와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우리 한미 동맹의 오랜 역사 안에 있는 우리 동맹 관계는 지금도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효과적으로나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시키는 공동의 노력이라 난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거 끝내.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급변하는 이 안보 환경에 동맹국의 요구에 어떻게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가 미국의 북핵 대응도 달라질 수도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의 현대화 또 전략적 운영 이러한 내용 안에 우리 국익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 또 그 노력이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영성 합참의장 후보자님 합참의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훌륭한 적절한 분이 합참의장으로 지명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참의장으로서 오늘 청문회로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다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연설 보셨습니까? 예, 아침에 유튜브 통해서 봤습니다. 그거 보고 뭘 느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또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자부심을 느꼈죠. 본 위원은 새벽에 일어나서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12.3 내란을 극복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세계에 알리는 모습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13 내란 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워서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한 것이 주마등처럼 느껴졌죠. 그러면서도 3.1 독립운동 때 그 33인이 독립선언문 쓸 때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독립선언문 혹시 기억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전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원본을 다 외웠었어요. 실제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대한민국은 독립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조선의 주인은 국민이다.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야 이러한 것을 세계 만방에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라를 잃었던 서름을 폭발하면서 울분을 토했던 그 장면과 12.3 내란을 극복하고 그때도 위기 속에서도 당당한 이재명 대통령과 유엔에서 당당하게 세계의 민주주의를 복원했음을 알리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눈물 났습니다. 12.3 내란 당시 후보자는 어떤 직책을 했습니까? 예, 전략사령관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비상계엄 명령을 받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 제가 비상계엄을 인지한 것은 방송을 통해서 인지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는 지통제실에서 합참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경계태세 상향과 관련된 비상소집만 실시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때 느낌으로? 또는 법적으로나? 비상계엄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국민은 대다수 국민은 그것이 불법적이고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럼 왜 그때 직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의원님 그 말씀에 통감을 하고 근데 그 군인으로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즉각적으로 특히 수도권 국민은 목숨 걸고 여의도로 달려왔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발령되자마자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해제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114만 중에 딱 한 명만 이에 저항하고 사표를 던졌어요. 법무부의 유역감찰관. 그런데 우리 군은 수백 명의 장군 중에 직을 던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대 정신은 이러한 내란을 극복하지 않고는 다시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그때 직을 못 던지고 용기 없이 거기에 부하내동 잠시라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께 군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과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사실 제가 오늘 모두 발언에 국민께 사과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군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하고 두 분은 못 합니까? 그 마음은 같습니다. 더 이상 다시 한 번 하세요. 진정 어리게. 우리 군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에는 다시는 관여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여하는 게 없을 것이란 것은 미래고
그때 제대로 직을 못 던진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사과했으면 좋겠네요. 예, 위원님, 제가 사죄 드린다는 말씀을 고개 숙여서 국민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총장님은 의장이 되시면은 내란 척결에 제일 선봉에 서시겠습니까? 내란 관련된 것은 특검에서 진행되고 있고 군 차원에서 살펴봐야 돼.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실시할 겁니다. 내란에서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군에서는 실제 정군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전국의 군이 관여됐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 저는 여당이지만은 합참 의장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비상계엄 관련돼서는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에 군이 관여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드렸으며 다시는 이러한 게 재발되지 않다는 확고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발 합참 의장이 되어서 내란 척결의 선봉에 서면서 군사 대비태세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국민께 충성하는 합참 의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께 충성하는 합참 의장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국민께 충성하는 군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또 북한의 적을 향해서 늘 대비태세하는 합참 의장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하고 그러한 합참 의장과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걸 좀 물어볼게요.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있으면 합참의장이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기무사 개헌 문건 아시죠? 2017년 기무사 개헌 문건. 네, 들어봤습니다. 아는 사안에 대해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기무사 개헌 문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냐, 후보자의 견해. 합참의장의 역할 중에 개헌과 관련된 역할로 총괄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근데도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장 하지 마세요. 응? 말이 됩니까? 답변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요. 계엄을 총괄하는,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가 계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왜 보냅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합참의장이 국군조직법상 합참의장의 역할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령에 있어서 장관을 보좌하고 작전부대와 합동부대를 작전 지휘 및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전 지휘 체계에 있는 자가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고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냐고 여쭙어요. 당연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휘 체계를 유린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해요. 어떻게 합참의장을 합니까? 그럼 밑에서 그냥 김명수 의장같이 여기서 튀어나가고 저기서 튀어나가고 하면 나 모르세로 일관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답변서가 어디 있어요, 대체? 국군조직법 띄워놨잖아요. 대체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내구조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휘체계상에서 밑에 참모가 의장을 패싱해. 군형법으로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국회의 답변서는
원리 원칙에 맞춰서 주셔야지. 답변 못하는 거는 전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수사 중인 상하고 뭔 관계 있어요? 작전본부장 의장 지휘하에 있어요, 없어요? 지휘하에 있습니다. 정보본부장 뭐 합참 그다음에 국방 합참 정보본부장 지휘하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의장을 패싱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계엄에 대해서 답변 못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다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다 명문화가 된 사안에 대해서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을 못한다. 아는 바가 없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거를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의장으로서. 자, 드론사 창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의 우리나라의 지휘 체계는 3개로 돼 있죠. 연합사, 합참, 유엔사.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SCM, MCM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군 지휘 체계는 3개로 돼 있잖아요. 각자 교정 규칙이 있는 거고. 맞습니까? 예. 자, 어떤 부대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게 체계적인 검토도 없이 말 한마디에 만들어졌어. 잘못된 거죠. 의장님이나 군 통수권자가 이 부대 만들어 하면 절차 없이 체계적인 검토 없이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도 않고 이걸 만들면 잘못된 거죠. 아,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의원님 아니,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만 답변하세요. 질문 끝나면은 종합적으로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자, 그러면 드론사, 뭐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드론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드론사가 연합사, 그 다음에 합참, 그리고 한미연합사와 어떤 작전 연계성이 있습니까? 문건 하나라도 대보세요. 예, 드론 작전사는 합참의 작전 지휘를 받습니다. 아니, 그 문건을 대보라니까요. 이게 옥상옥이란 말이에요. 자, 공중통제는 어떻게 하고, 예? 공역통제요. 어떻게 하고, 전시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평시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왜 이걸 못하겠어요, 드론이? 왜 세계 선진 국가들은 드론 사령부를 만들지 않을까요? 왜 작전 제대에다 둘까요? 이 지휘체계와의 작전 연계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들어 놓고 사람은 갖다 놨어. 근데 전력은 뭐예요? 중국산이야. 근데 답변을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영내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창설됐다. 작전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없는 거 아니에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의원님 없죠? 저 후보자님, 군에서도 아주 신망이 있으셨고 훌륭한 리더십으로 이렇게 잘 이끌으셨다는 평판이 좋으신 분이 합참 의장의 지명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또 인준이 되면 앞으로 6회공을 다 작전을 총괄하고 군령을 책임지는 합참 의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23년도 12월 30일 날 북한이 적대적 2개 국가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4년도 10월 17일 날 북한이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해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변화가 오는 겁니다. 김일성과 김정은도 통일을 상대로 했었어요. 근데 두 개의 적대 국가가 된 거예요. 김정은이 시대가 와서. 엄청난 상황 변화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은 여기에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적대적 두 국가에 관련해서는 김정은이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체제 경쟁에서 이제 더 이상 남북한이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이 인식하고, 특히나 남한의 문화나 한류에 대한 북한 유입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로 명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비태세라든지 흔들림 없이 그 변화에 주시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 적인 거지요? 김정은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북한의 통일 입장을 대상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의 그렇게- 상대가 아니라 적국으로 간주한 거지요?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적대국이 됐거든요. 선언을 했어요. 헌법을 바꿨어요. 지금 북한의 징후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방벽을 쌓는다든지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벽이 어떤 성격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지뢰도 매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너무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적국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이 전선 전체를 지금 어떤 요새화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전방에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이 국민들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작전에 그렇게 난 영향, 작전적으로 봤었을 때 기밀사항이라고 안 봐요. 그래서 지금 이 155마일의 전선에 있어서 북한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는 여러 장소에서 방벽을 쌓으면서 거리를 이격시키는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경선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방벽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는 게 뭐냐면 북한은 이미 적대 국가로 선언을 했거든요.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우리가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닐 때는 군사 합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적대적 두 국가가 이미 선언하고 헌법까지 바꾸어서 북한이 지금 현재 방벽까지 요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 제가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긴 안목에서의 우리 국가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 우리 남북 간의 관계를 긴 안목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작년도 10월 17일에 헌법을 바꿔 적대 국가로 규정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국경선을 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제 9.19 군사 합의가 적국이 대치하고 적국이라고 선언까지 했는데 9.19 군사 합의를 우리가 이것을 파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북한은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복구하는 게 회복시키는 게 이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군의 입장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합참의장 후보자는 군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육해공의 모든 군령을 책임지고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정치적인 걸 판단합니까? 군인으로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합참의장에 대한 신뢰를 보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국가 정책에도 군은 흔들림 없이 결기와 예기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전방에서의 군사적 입장에서도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은 방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은 평화 통일을 지원하는 임무가 군한테 있어요. 평화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군사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적대적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군이 압도적인 전략적, 전투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 힘을 통해서만이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 명확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명확하게 군은 대비태세에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모든 준비가 아주 완벽하게 태세가 준비가 되고 또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군이 확실하게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모든 준비가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군이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 내부적인 사기 저하나 또 각종 사고로 인해서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또 군심을 결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리전도 군사 전략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북 확성기를 지금 헐었습니다. 이미 다 헐었을 거예요. 이거를 군이 만일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허는 게 맞습니까? 예, 방송 장비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또 그렇게 보안 관리할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금액은 얼마나 들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심리전에 관련된 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안 하더라도 이미 전임 합참의장한테 대북 방송하는 거는 줄이고 또 북한의 반응을 봤으면 좋겠다라고는 국회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남북관계의 해빙을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헐을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지금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하겠다라고는 후보자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허는 게 맞습니까? 지금 다 헐었나요? 아니면은 일부라도 있나요? 예, 확성기는 철거한 걸로 알고 있고 소리 방송 장비는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이 군이 북한한테 주는 신호가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래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전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제가 한 7분 정도 썼나요? 네. 우리 박선원 의원님이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회의를